1912년 4월 14일 어두운 밤은 거대한 금속선이 둘로 동강나는 끔찍한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당시 가장 큰 선박이 항해 중에 빙산과 충돌한 거였죠. 타이타닉이요. 아직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20세기 가장 큰 이야기 중 하나예요. 거대한 배의 우측이 빙산에 쓸렸어요.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밤 11시 40분이었어요. 이 빙산은 선체 내 최소 5개의 수밀 구획이 물로 채워질 만큼 충분한 손상을 입혔어요.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뭘 할 수 있고 뭘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차가운 밤의 어둠 속에 홀로 의지할 데도 없었어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644km 떨어진 북대서양에 있었죠. 그들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진 않았죠. 만약 영화를 봤다면 냉혹한 불행이 일어난 후에 배가 바로 침몰하진 않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2시간 40분 동안 지속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2,200명의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수석 디자이너 토마스 앤드루스는 곧 물에 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정이 되었을 때 모든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진수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단 1,178명을 수용시킬 수 있는 20척의 배가 있었어요. 이건 탑승자 중 50%를 약간 웃도는 수였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란 명령이 있었어요. 선원들은 배를 접고 안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죠. 그 후 2시간 동안 상황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깨우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앉히길 원했죠. 오전 12시 15분, 일부 승무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리는 증기선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응답한 첫 배들 중 하나였지만 약 274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몇몇 다른 배들도 그 메시지를 받고 도움을 제공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오전 12시 20분, 커나드 라이너 카르파티아호가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고 항로를 바로 바꿨어요. 그때 이 선박은 107km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3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20분 후 승무원들이 첫 번째 구명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65명을 채울 수 있었지만 승객 27명만 태우고 있었어요. 먼저 내려진 구명보트의 상당수는 정원에 훨씬 못 미쳤어요. 승무원들은 닷 기둥이 꽉 찬 구명보트를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걱정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많은 승객들이 그 배를 떠나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타이타닉이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1~2시간 후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승무원들은 8개의 조난 로켓 중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하고 있었어요. 실패였어요. 아무도 도와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오전 1시 20분까지 10개의 구명보트를 내렸어요. 8호 보트엔 28명밖에 없었어요. 10호의 승객 중 1명은 생후 9주의 밀비나 딘이었어요. 그녀는 후에 2009년까지 살아서 97세의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어요. 이미 새벽 2시였어요. 배에 남아있는 유일한 구명보트는 3개의 접이식 보트였어요. 배의 뱃머리가 낮게 가라앉아 수면 아래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물 위로 선미 프로펠러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장교관사 옥상에서 20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운 접이식 구명보트 D를 내리고 있었어요. 뱃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자 물이 접이식 배 A를 갑판에서 쓸어 내리고 있었어요. 그 20명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물이 찬 보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접이식 B를 풀려다가 떨어뜨렸어요. 거기에 올라타기 전에 물이 배를 쓸어 내려버렸죠. 뒤집힌 구명보트에서 30명의 승객들이 여전히 안전할 수 있었어요. 오전 2시 17분에 배의 무선 통신사가 마지막 조난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1분 후 배의 불이 마침내 꺼졌어요.
타이타닉과 배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뱃머리는 계속 가라앉았고 선미는 수면 위로 더 높이 솟아올라 중간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끔찍한 소리가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흥분해했던 이 거대한 전설적인 배인 타이타닉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굴뚝 사이에서 두 개로 쪼개졌어요. 조서에 따르면 뱃머리 부분이 해저에 도달하는데 약 6분이 걸렸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선미는 다시 수직 위치로 떠올랐다가 다시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결국 바닷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었죠. 오전 2시 20분, 선미 내부에는 공기가 남아있었고 수압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찌그러뜨렸어요. 선미는 뱃머리에서 약 610m 떨어진 곳에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타이타닉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게 가라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객실 4개가 물에 잠겨도 그게 부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타이타닉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는 동안 증기선 뉴욕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서 움직였어요. 가까스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배의 갑판에 몰려있던 모든 걱정스런 승객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죠. 타이타닉은 4월 10일에 출항했어요. 이것의 첫 여정은 경쟁이 치열한 대서양 항로를 가로지르는 것이었죠. 출항하는 날 타이타닉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동물체가 되었어요. 길이 269m, 폭 28m. 오늘날의 배와 비교하면 그리 크진 않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은 타이타닉의 약 5배 크기인 로열 캐리비안의 심포니 오브 더 시즈예요. 그 배를 수직으로 세운다면 안테나 없는 380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거의 같은 높이가 될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은 그 당시 엄청난 볼거리였어요. 여행 중에 프랑스에 들렀고 후에 또 아일랜드에 한번 들렸어요. 마지막 승객이 탑승하자 이 거대한 배는 최종 목적지인 뉴욕시를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했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4일 후 타이타닉은 거대한 빙산 앞에서 항로를 바꾸는데 실패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겨우 700명만이 살아남았고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죠. 그날은 엄청나게 추웠어요. 타이타닉이 바다 바닥으로 가라앉은 지 1시간 20분이 지난 후 생존자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누군가가 올지조차 몰랐어요. 드디어 빛을 봤어요. 그들을 향해 다가온 것은 카르파티아호였어요. 그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사람들을 구하러 왔어요. 승무원들은 그들을 배에 태우고 다른 승객들을 물 밖으로 많이 끌어냈어요. 많은 배들이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몇 시간 후에 접촉을 시도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후에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을 당시 사람들은 타이타닉이 가라앉고 있을 때 레이랜드 정기선인 캘리포니아호가 3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단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무선통신사가 비번이어서 승무원들은 타이타닉으로부터 오는 조난 신호를 듣지 못했어요. 대서양 양쪽 국가들은 타이타닉에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을 들었을 때 충격과 공포를 느꼈어요. 그들은 미래에 그런 사건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칙인 선박 운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바다에서의 생명 안전을 위한 첫 국제회의를 열어 모든 선박에는 탑승한 각 승객을 위해 구명보트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채택했어요. 또 구명보트 훈련이 의무화됐어요. 또한 국제 빙상 순찰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죠. 이들의 주 역할은 북대서양 항로에 있는 빙산을 감시하는 것이었어요. 배들은 또한 24시간 무선 감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죠. 타이타닉은 하나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배의 크기와 여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새로운 장비들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너무 비쌌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은 타이타닉을 두 척의 자매성과 나란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 다 모두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어요. RMS 올림픽이 먼저였어요. 1910년에 취항했고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정기선으로 있었죠. 브리타닉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기 전에 잠시 동안 항해한 또 다른 자매선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타이타닉만이 전설이 되었고 현대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모든 것, 책과 신문에서 읽었던 모든 것,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모든 것을 잊어도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유명한 침몰선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규모 타이타닉 3D 스캔을 통해 참사 당시 일어난 모든 일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타이타닉의 새로운 발견에 대한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이 소식을 못 들으신 분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간략한 배경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1912년 4월 10일 거대한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뉴욕으로 항해 중이었어요. 나흘 후 이 배는 빙산과 충돌하여 북대서양의 얼어붙은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이는 해상 항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큰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거대한 배의 잔해는 얼음으로 덮인 물 밑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배의 밑바닥을 여러 번 인양하려고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승객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책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는 바로 배 그 자체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날 밤에 대해 배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해양학자와 영화 촬영 감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당시 사건을 가상 버전으로 재현하여 다큐멘터리 타이타닉 디지털 부활에서 선보였습니다. 타이타닉의 침몰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디지털로 재구성한 작품이에요. 이를 제작하기 위해 마젤란 회사의 전문가들은 해양 로봇을 수심 3,800m에 있는 해저로 보냈어요. 그런 곳에서는 모든 물체가 엄청난 수압을 경험해요. 수압이 얼마나 큰지 더 잘 이해하려면 무거운 바벨을 손끝에 올려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표준 스쿠버 장비를 갖춘 숙련된 다이버는 최대 수심 39m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수심에서만 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깊이까지 내려가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적인 임무예요. 사람에게는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 팀이 로봇을 그곳에 보낸 것이죠. 심해 측량용 카메라를 장착한 이들은 4K 해상도로 70만 장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며 배의 모든 부분을 탐사했습니다. 결국 약 16TB의 데이터를 확보했죠. 1TB는 1000GB예요. 많은 양인가요? PC에서 가장 큰 게임인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약 0.5TB예요. 사실적인 비행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지구 전체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프로그램의 무게는 타이타닉 스캔보다 32배나 적습니다. 배의 모델과 재난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졌는지 상상해보세요. 또한 연구팀은 이 모든 정보를 배의 도면과 결합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날 밤 타이타닉의 속도, 방향, 위치, 빙산과의 충돌 각도를 계산했어요. 그 모든 정보를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하여 정밀한 충돌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전문가들은 목격자 보고서를 연구하고 역사가와 해양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비극적인 밤의 자세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일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빙산은 배의 선체에 큰 구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의 잔해를 스캔한 결과 얼음 조각이 선체에 부딪혀 선체에 여러 개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구멍은 A4 용지 크기였어요. 어떻게 그런 작은 손상이 거대한 배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A4 용지 크기의 구멍이 겉면 전체 길이를 덮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제작자들은 타이타닉이 세계에서 가장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주장했어요. 타이타닉의 침몰 불가능성은 방수 처리된 4개의 칸이 침수되더라도 배를 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빙산과의 충돌로 인해 6개가 침수되었습니다. 빙산은 배와 접촉한 시간이 6.3초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침몰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잔해를 스캔한 결과 창문이 깨진 현창도 발견되었습니다. 빙산이 그곳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발견은 얼음 조각이 선실로 들어갔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확인시켜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충돌음이 들리고 빙산 조각이 객실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후 절대적인 혼돈이 시작됩니다. 연구원들은 배가 어떻게 반으로 갈라졌는지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유명한 영화에서 우리 모두는 배의 뒷부분이 물 위로 솟아올랐다가 부서지는 모습을 봤어요. 배는 실제로 부서졌지만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부드럽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재난의 규모도 끔찍했지만 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배는 단순히 부서진 것이 아니라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배의 나무와 금속 부품, 파이프, 선체 덩어리, 벽 등 모든 것이 찢어지고 구부러져 있었어요. 1등석 선실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추운 밤에 들리던 금속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연구원들은 타이타닉의 사실과 영화를 비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윌리엄 머독 1등 항해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영화에서는 그가 보트에 탑승하려는 승객을 공격하는 인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르게 일어났어요. 타이타닉의 생존자 찰스 라이톨러는 윌리엄 머독이 구명보트를 물속으로 내리려다 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지만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했죠.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이 버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에서 일어난 가장 인상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보일러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의 도움으로 배의 증기밸브 중 하나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은 엔지니어들이 빙산과 충돌한 후 2시간 이상 보일러실에 머물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전력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이타닉의 적절한 조명은 사람들이 보트를 안전하게 물 위로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전기 덕분에 멀리 떨어진 배들도 타이타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승객들은 타이타닉이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도 불이 계속 켜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용감한 활약으로 수백 명의 승객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들의 다른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영화로 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들을요. 연구원들은 배를 연구하는 것 외에도 타이타닉의 일부뿐만 아니라 금화, 회중시계, 빗, 신발 등 승객의 개인 소지품이 흩어져 있는 잔해 주변의 해저를 스캔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들 중 상당수가 바닥에서 인양되어 각종 경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박물관에서 배의 일부 유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타이타닉 벨파스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디지털 복제품은 타이타닉이 어떻게 침몰했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배를 구해줍니다. 잔해의 상태는 매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압력, 차가운 온도, 물, 해양 생물 등 이 모든 것이 배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배로 다이빙 여행을 조직하는 일부 회사도 타이타닉의 위험을 초래해요. 잠수정을 타고 전설적인 난파선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여행 중 일부로 인해 배의 일부가 손상되었어요. 전문가들은 향후 40년 이내에 이 불운의 여객선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행히도 타이타닉 3D 스캔은 타이타닉 내부를 걷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을 제공해요. 이 비극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10개의 동영상만으로는 영화 제작자들이 해온 작업의 전체 범위를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다큐멘터리 타이타닉 디지털 부화를 시청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배의 3D 모델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